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공사장으로 향하던 한 노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은 채 쓰러졌습니다. 주변의 외침도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도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의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심근 허혈증입니다.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호자 동의와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기대를 걸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래, 이젠 나 혼자구나.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쓰러짐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 될 거란 거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에게 외면당한 한 아버지가 끝내 세상에 감동을 남긴 기적 같은 오디오북 드라마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감동의 불씨가 됩니다. 그날 아침,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달력은 봄이라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세상은 여전히 겨울 같았습니다. 정혜수, 71. 젊은 시절엔 목수로, 나이 들어서는 막노동으로 생을 버텨온 남자였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말했죠. 손이 멈추면 마음도 늙는 거야.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보온병에 미지근한 커피를 담고 삐걱거리는 공사장 안전화를 신은 채 버스를 타기 위해 골목을 걸었습니다. 비는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는 오래된 가로등이 하나 깜빡이며 그를 비추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왼쪽 가슴이 순간 불에 타는 듯이 조여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담벼락에 몸을 기댄 채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그냥 조금 어지러운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치 안쪽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천천히 뒤로 기울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웃방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달려와 해수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해수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심장이 아파요. 병원 응급실의 하얀 불빛 아래 해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심전도 이상합니다. 심근 허혈 의심됩니다. 당장 수술 준비하세요. 그 목소리들이 점점 멀어지다 다시 가까워지는 걸 반복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시간은 이미 저녁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고 하얀 커튼 너머로 희미한 빗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심근 허혈증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 상태예요.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네. 다행히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치를 늦추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비용은 약 7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선납금으로 400만 원은 먼저 필요해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해수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보호자란 단 한 명뿐인 아들 정민수. 딸도 형제도 이제는 다 떠났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는 오직 아들 하나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없는 돈을 탈탈 털어 전세금 2억을 보태주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땐 자신의 낡은 금반지를 녹여 돌반지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아들에게 수술비를 부탁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려온 목소리.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회의 중인데요. 민수야, 아빠가 병원에 있어.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아야 한단다. 근데 돈이 조금 필요해서. 얼마인데요? 700만 원 정도라는데. 아버지, 그건 좀 힘들겠어요. 요즘 저희도 대출이 많고 애 학원비도 밀려서요.
그냥 약 드시고 며칠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민수야, 수술을 안 하면. 저희도 지금 빠듯해서요. 나중에 괜찮아지시면 연락 주세요. 저 회의 들어가요.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아들의 이름이 여전히 떠 있었지만 그건 이제 낯선 글자 같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나한테 등을 돌릴 줄은 몰랐다. 눈가에 맺힌 물방울이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빗방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 병원 주차장으로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젊은 부부가 내렸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아버님, 수술 잘 되셨대요. 그 말에 해수의 눈이 멀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아들에게 위로받을 줄 알았지. 하지만 그날 밤 그의 병실 문을 두드린 건 가족이 아닌 낯선 손이었습니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 사람은 옛 이웃이자 친구였던 박노인이었습니다. 혜수 씨, 괜찮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귤 한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요즘 잘 안 보여서 걱정했는데 병원에 계셨구먼.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혜수의 굳은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가족보다도 따뜻한 이웃의 손길. 그것이 그날 밤 그를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빛 속에선 아주 작은 빛이 하나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그리고 이 병실의 밤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첫 번째 신호라는 것을.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살아야겠다. 그 말은 작았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운 첫 외침이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엔 빗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졌고 병실 천장에 반사된 불빛은 한없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정혜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산소 마스크를 벗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릴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아픈 거였나?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희도 빠듯해서요. 그냥 쉬세요. 그 한마디가 밤새도록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지나자 병원 복도에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밀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마저 외로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레 다가와 환자용 식수컵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어르신, 물은 여기 두었어요. 혹시 가족분께 연락은 되셨나요? 예.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래도 곧 오실 거예요. 대부분 처음엔 놀라서 그래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해서 혜수는 오히려 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올 리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수는 병원 식판 위에 미음 몇 숟가락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입맛이 사라진 건 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얼어붙어 있었죠. 간호사가 퇴원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수술비 선납이 아직 확인이 안 돼서요. 혹시 가족분이 오늘 오신다고 하셨죠? 혜수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의 표정에 미묘한 연민이 스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참 가족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녀는 한숨처럼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혜수는 병원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비가 그치고 회색빛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도 끝에 TV 화면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뉴스 대신 화면엔 한 SNS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선명히 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환갑 기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밤. 그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영상 속의 남자가 그의 아들 정민수였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지연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죠. 수술비는 없다더니 그의 시선이 화면 속 와인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엔 해시태그 5성 호텔, 해시태그 환갑 파티, 해시태그 패밀리러브 그런 해시태그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땐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병원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휴대폰조차 요금이 밀려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뚜루루루.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몇 번의 호출 끝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지연아, 혹시 민수는 바쁘니? 회의 중이에요. 급하신 건가요? 그래,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을 받아야 해서 말이다. 수술비가 좀 필요해서. 수술비요? 저희 형편 아시면서. 그런 부탁은 좀 곤란해요. 요즘 저희도 빠듯해서요. 지연아, 정말 미안한데. 죄송해요. 저 바빠서 끊을게요. 짧고 냉정한 통화였지만 그 몇 초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전화기 옆벽에 걸린 거울 속엔 초라한 노인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가족이 나를 모르는구나.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느리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문 밖 하늘엔 비구름이 걷히고 노을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그에게 너무 멀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병실엔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혜수야, 나 박태일이야. 혜수는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40년 전 같은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태일이 너구나. 그래, 우연히 들었어. 병원에 있다길래 달려왔지. 태일은 미소를 지으며 낡은 종이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급한 수술비야. 예전에 나 어려웠을 때 내가 내 월세 대신 내줬던 거 이제야 갚는다. 혜수는 봉투를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50만 원짜리 수표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태일아, 이걸 왜? 은혜 갚는 거야. 세상에 그런 인연도 남아있더라고. 그때 혜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건 피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엮인 사람이라는 걸. 그의 눈가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병실 불을 끄고 조용히 누웠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 바람이 더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태일아. 그의 입술에서 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작은 도움, 그 인연의 끈이 곧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란 사실을. 하늘은 가끔 너무 늦게, 그러나 아주 정확한 순간에 두 번째 기회를 주곤 합니다. 시간은 그날 이후 느리게도 참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정혜수는 수술 후 회복병동으로 옮겨졌지만 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버지라 불렸던 세월이 있었지만 이제 그 이름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4시 반. 면회 시간이 막 끝난 뒤였습니다. 다른 병실 문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번지고 있었죠. 누군가는 도시락을 열며 밥 냄새를 풍기고 누군가는 아이의 숙제를 챙겨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혜수의 귀엔 바람처럼 스쳐갔습니다. 좋겠다, 아직도 누군가 찾아오는 사람은.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2번 조용히 두드려졌습니다. 들어오세요. 그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낯선 얼굴 하나가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회색 양복에 단정한 셔츠, 그리고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혹시 정혜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신지요? 저 박태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부산 항만 공사장에서 같이 일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혜수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 박태일. 가슴 어딘가 깊은 곳에 묻혀있던 기억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태일이. 야, 너 그때 그 젊은 인부 태일이.
예, 그때 제가 초짜였죠. 그런데 형님이 비 오던 날, 저 대신 지게를 지셨잖아요. 그 덕분에 지금까지 제 허리가 멀쩡한 겁니다. 해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억의 온기였습니다. 박태일은 종이봉투 하나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형님, 이거. 수술비가 부족하다고 들어서요. 아니야, 이런 거 받을 수 없어. 형님, 이건 빚이에요. 예전에 제가 철근 떨어져서 다쳤을 때 병원비 대신 내주신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땐 제 월급이 한 달에 12만 원이었는데 형님이 그걸 대신 내주셨잖아요. 그 말에 해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의 장면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항만, 피투성이 된 어린 인부, 그리고 자신이 품속의 월급 봉투를 꺼내 병원비로 건넸던 그날. 그걸 아직도 기억하냐?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형님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죠. 지금은 작은 건설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이렇게 다시 만나니 참 반갑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형제처럼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일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사실 오늘 온 이유가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응. 며칠 전 국토청 관계자 만났는데요. 형님 고향 근처 땅 기억나시죠? 응. 거긴 지금 잡초밭이지. 20년째 팔리지도 않고 그냥 놀고 있어. 그게 곧 개발지역으로 들어간답니다. 뭐라고?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아직 비공개인데 형님 땅 일부가 신도시 1차 구역 안에 들어간답니다. 23개월 내 발표날 거라더군요. 해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땅값이 적게 잡아도 평당 2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내 땅이 2,800평이니까. 형님, 최소 50억입니다. 그 말에 병실 안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정혜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겨우 숨을 붙잡고 있던 그에게 50억이라는 말은 현실 같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태일아, 나한텐 너무 큰 얘기다. 형님, 이건 하늘이 주는 기회예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한테 한 번쯤은 보상도 와야죠. 하지만 그걸 내가 쓸 수 있을까? 이 나이에. 형님, 이 돈은 형님이 쓰라고 오는 돈이 아닙니다. 형님이 살아온 증거로 오는 겁니다. 박태일의 말은 정혜수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 도시락 하나로 버틴 공사 현장, 겨울이면 얼어붙은 손으로 시멘트를 부어 올리던 그 나날들.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노년엔 단돈 700만 원 앞에서 무너졌던 자신.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일아, 고맙다. 형님, 앞으로는 제 회사도 같이 도와주세요. 나이 많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형님 같은 분이 있어야 저 같은 놈들이 버팁니다. 그 말에 해수는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해수는 퇴원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한강엔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전셋집 거실, 벽에는 아직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늘 그렇듯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아직 안 끝났나 봐. 그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민수예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해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많이 좋아졌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버지, 혹시 그 고향 땅 말이에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개발 얘기가 나오던데. 아버지 땅이 혹시 그 근처 아닌가 해서요. 해수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제야 연락을 했구나. 그건 별거 아니야. 그냥 잡초밭이지.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이 골목길 담장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해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나는 뭘 해야 하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도 있었고 그저 노후를 위해 묻어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이상한 불안이 스쳤습니다. 저들이 그걸 알면 또 나를 찾아오겠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박태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형님, 개발 발표가 한 달 뒤로 잡혔답니다. 그 전에 법적 절차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부탁한다, 태일아. 예,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형님 이름으로 재단 설립도 가능할 겁니다. 재단? 예, 형님이 그동안 겪은 일을 생각하면 그 돈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게 더 가치 있지 않겠어요? 그 말에 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비 700만 원이 없어 죽을 뻔한 자신. 그때 손 내밀어 준 건 가족이 아니라 이웃과 친구였습니다. 그래, 그래야겠구나.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인생이 나를 버렸던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남만 바라봤던 거였다. 이제는 내 눈길을 나 아닌 누군가에게 돌릴 때다.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인연은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진짜 가족이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그날 정혜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혜수의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새벽이면 볕이 들어오는 작은 창가에 앉아 묵은 찻잔을 손에 쥐고 그저 하늘을 바라보는 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평화라는 단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삶이 비로소 자신에게 미소 짓는 듯했죠. 하지만 모든 평화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수예요. 정민수. 그가 마지막으로 본 건 병원에서 전화 끊기 전에 그 얼굴이었습니다. 민수, 웬일이냐? 아버지 몸 괜찮으시죠? 요즘 뉴스 보니까 고향 쪽이 개발된다길래 걱정돼서 그냥 들렀어요. 그 뒤에는 며느리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얼굴 뵈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의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엔 한 번도 그런 걸 들고 온 적이 없었죠. 혜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반갑다고 하기엔 낯설고 섭섭하다고 하기엔 이미 지친 마음이었습니다. 들어와라. 밖에 서 있지 말고. 세 사람은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조용한 공기가 어색하게 흘렀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살아있지. 그래도 이제 여유 좀 있으시죠? 병원비도 해결됐다면서요. 그 말에 혜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속을 아는 듯한 말투였죠. 그건 어떻게 알았냐? 아버지, 세상 좁잖아요. 박태일 씨 회사랑 우리 거래처가 연결돼 있어서요. 그분이 저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혜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태일이 그 사실을 말했다고는 믿기 어려웠지만 이미 누군가의 입을 통해 소식은 새어나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엔 죽을 끓여오고 점심엔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새로 산 혈압계예요. 매일 아침 체크하셔야 해요. 이건 면역력 보조제예요. 요즘 유행이라네요. 그들의 말은 다정했고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이상한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혜수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이라는 걸. 그날 밤 그는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속삭이듯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자기야, 지금 얘기 안 하면 늦어. 다음 달이면 발표 난다잖아. 아버지 성격 알잖아. 너무 밀어붙였다간 다 끝이야. 우리가 이때 아니면 언제 기회 잡아. 그 땅값이면 빚도 다 갚고 새 집도 살 수 있어. 그들의 대화는 칼처럼 날카로웠고 혜수의 가슴을 천천히 베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이 차를 마시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알아봤는데 요양시설도 괜찮은 데 많더라고요. 몸 회복되실 때까지만 계시면. 요양시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때 며느리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세상 흉흉하잖아요. 병원비도 많으셨을 텐데 혹시 돈이 모자라면 저희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수는 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그만하거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오해세요. 저희가 그 땅 때문에 오는 줄 아세요? 세상에 그럴 리가 있나요?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등을 올렸지만 그 눈빛엔 이미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러는 건데? 그 질문에 정민은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요. 빚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잠시만, 정말 잠시만. 그 땅을 담보로 대출 좀 받으려고요. 혜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너희가 말하는 효도의 모습이냐? 아버지, 어차피 그 땅은 나중에 제게 물려주실 거잖아요. 지금 잠깐만 제 이름으로 옮겼다가 사업 안정되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그의 말은 끝까지 덤덤했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는 내게 뭘 배웠냐? 평생 내가 사람답게 살길 바랐는데 이제 와서 내가 나를 속이는구나. 아버지, 속이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 어쩔 수 없음이 바로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다. 아버지, 이제 그만 나가라.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절차는 다 준비됐어요. 너희는 이미 마음속에서 나를 죽였구나. 잠시의 정적. 그리고 이어진 건 분노의 파열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도장 하나 찍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에요? 그의 외침은 울분과 절박함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혜수의 얼굴엔 눈물 대신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내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란 걸 오늘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다. 그 말에 정민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 옆에서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무언가를 집으려 했고 그 순간 탁자 위 컵이 쓰러지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제발 진정하세요. 이게 진정한 내 모습이다. 혜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향해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오늘부로 너희 둘은 내 집 문턱을 다시 넘지 마라. 그날 밤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식탁 위엔 젖은 서류와 멈춰버린 시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가족이었구나. 내가 믿은 게 죄였어. 그는 그날 밤 하루 종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다 마르고 나니 마음 한가운데 작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바람이 살짝 불어왔고 먼 동력 하늘엔 여명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가 됐구나. 그 말 속에는 슬픔이 아니라 묘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의 마음엔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이제 그는 자신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 손으로 써야지.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혜수의 집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낡은 시계 초침이 틱, 톡, 틱, 톡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그에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그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라던 건 돈도 자식도 아니었어. 그저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는 거였는데. 그는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를 올려두고 오랜만에 차를 끓였습니다. 커피 대신 녹차를 택한 건 이제 잠이 필요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창밖에선 봄비가 그치고
도시 불빛이 천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태일이 두고 간 계약서, 그리고 재단 설립 동의서였습니다. 봉투 위엔 태일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형님의 인생을 지키는 서류입니다. 그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손가락은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서류의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수 장학재단 설립 목적.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노인 및 청소년을 지원함.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가슴이 천천히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이 돈은 나를 살린 그 은혜로 돌아가야지. 그는 천천히 펜촉을 눌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 내려갔습니다. 정혜수인. 창밖에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붉은 빛이 번졌고 새 한 마리가 처마를 스치며 날아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새벽의 빛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나는 조금은 자유롭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보러 갈 준비 다 했어. 하지만 이번엔 부끄럽지 않은 얼굴로 가야지. 며칠 뒤 박태일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방 안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계세요? 답이 없었습니다. 태일은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쪽 의자에는 정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듯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차 한 잔이 식어 있었고 그 옆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일아, 내 덕분에 내가 마지막으로 사람 냄새를 느꼈다. 나는 이제 내 몫을 다했어. 내 이름으로 세운 재단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일이지. 자식에게 준 사랑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친구에게 준 믿음은 이렇게 돌아왔구나. 세상에 진심이 통한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고맙다. 그리고 잘 살아라. 그날 오후 박태일은 그의 뜻대로 모든 서류를 마무리했습니다. 며칠 후 신문 일면에는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병원비 700만 원 없어 외면당한 노인, 사망 전 60억 전 재산 기부 정혜수 장학재단 설립. 그 기사엔 한 장의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병원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던 혜수의 옆모습,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런 분이 아직 계셨다니. 자식이 버린 아버지가 세상을 구했네. 하지만 정혜수는 그 모든 말 속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떠났으니까요. 박태일은 재단의 첫 회의를 열며 혜수의 유언을 그대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한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 쓰이길 바란다. 그날 이후 그의 이름은 학교의 장학금 명단에, 병원의 기부자 명단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잊어갔지만 그가 남긴 따뜻한 바람은 어딘가에서 계속 불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한 아이가 장학금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병원 벽면에 이름을 읽었습니다. 정혜수 장학재단. 그녀는 손을 모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창문으로 빛 한 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병실을 가득 채우며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선택은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불쌍한 노인이라 불렀지만 또 누군가는 그를 세상의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가족이 그를 버렸을 때 세상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결국 자신을 살리는 선택이었습니다. 용서 대신 정의를, 절망 대신 희망을, 그리고 미움 대신 사랑을 남긴 사람. 그의 이름 정혜수. 오늘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그 이름은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의 불씨를 이어가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인생의 희망이 됩니다.